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메가랜드 제8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선매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1개월이네요. 1개월. 1개월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개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것은 1개월이 많이 있습니다. 1개월. 자, 전부 1개월인데 딱 30일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입니다. 나머지 이신청 1개월 이내, 매수 청구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물론 선매 협의 착수는 15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숫자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즉 개인들, 사인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겁니다. 먼저 사겠다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협의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선매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전자계약서 작성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전자계약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최초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적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지급액 등 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미달하는 걸 마이너스 P, 마피라고 하죠, 흔히. 자, 3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입주권, 분양권만 포함합니다. 등기된 이후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또 우리 중개보수에도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10%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6억 이상 토지에 한하여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1억이죠, 1억.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이고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는 건축법상 사업계획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4번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토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단 건축법상 단다, 다공, 아이언, 다기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서는 단다, 다공, 공관 제외고요.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 제외한 건축법상 주택에 한해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해야 되고 법인이라도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개정된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가 있습니다. 기억에 요거는 해마다 나오진 않고요. 시험에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지분, 지분 비율, 디귿, 조건 기한, 리얼,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미음,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교체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매수인이 2명이다가 3명으로 변경되는 거 안 되고요. 해당 물건이 3개를 살려고 했는데 4개로 변경하는 건 안 되고 줄이는 거,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미음, 추가되는 경우 X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과 계약금도 변경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3번에 미음,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과 계약금도 변경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 암기 프린터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 신청은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죠.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이 3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가 좀 어렵거나 생소한 것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그만큼 낮다고 봐야 되겠죠. 출제 자주 되는 건 아마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것, 등록 기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엄청나게 95% 이상 출제 확률이 있습니다. 1번은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부칙개공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은 3분의 1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임원은 전부 다 받아야 되고요. 사원이라고 하면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고 그러면 한명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라면 자격증 없으면 받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시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 수료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여기서는 3번을 정답으로 했는데요.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회사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니까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은 받지 않았다 해서 여기서 맞는 걸로 했습니다만은 유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회사니까 받아야 되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니까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말없이 그냥 수료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걸 맞는 걸로 한 거는 조금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답을 3번으로 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4번 법인 D는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4분의 1이 공인중개사이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번 법인 E는 자본금 1억 원의 주식회사로서 중개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한데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의 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주택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죠. 상가는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상가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고 다만 최우선 면제만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죠. 최우선 면제만 금액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 적용됩니다.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고 낮은 비율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높은 비율이 아니고 낮은 비율.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인정된다. 네,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4번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예,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임차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1년 계약했으면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해놓고도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 해서 X입니다. 임대인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룸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요즘 1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세입자가 유리하죠. 1년 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만약 2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나가려면 남은 기간 차임을 다 지급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신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인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했는데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죠. 그리고 친구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친구 간에는. 배우자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친구라고 했죠. 친구니까 무효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없습니다. 등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왜냐하면 을이 유효하게 을 앞으로의 등기가 유효합니다.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의 등기가 유효하죠. 왜냐하면 병이 선이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죠. 뭐 이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검언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실명법 제정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도 조금 문제가 어렵죠. 지금 와서 너무 어려운 거는 모르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하게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말소 청구 못합니다.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은 자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연장할 때는 30년으로 2회에 하나여 연장 가능하다. 2회 연장하면 60년 연장해버리면 처음에 30년 하면은 90년이 되겠죠.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년 설치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하면 최장 60년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개인묘지는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개인자연장지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 신고도 30일 이내입니다.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개장 신고, 화장 신고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 30일,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것,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법인 묘지는 분묘일기당 점유면적 10제곱미터고 합장을 한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4번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종중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죠. 개인 자연장리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리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5번 가족 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조성하려는 자니까 미리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나오죠. 반드시 실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그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12시간이 아니고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그래서 2번 X고요. 3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나 직무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직무교육도 그러합니다. 단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으나 등록관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고요.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가능하고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것 딱 하나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제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10일이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도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순위가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1억 원. 그 다음에 2순위가 미등기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가압류가 있고 4순위가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3순위 가압류와 4순위 저당권은 가압류가 채권이기 때문에 먼저 돼 있으면 후순위 물권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은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죠. 자, 그러면 1번 B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B의 임차권을 인수해야 된다. 인수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권리가 뭡니까? 최선순위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이 임차권은 경매로 방 빼줘야 됩니다. 최선순위면 인수되죠. 자,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인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멸됩니다. 방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임차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죠.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 이는 유치권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은 항상 인수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죠.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도 소멸되기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배당 요구 안 하면 못 받고요. 그 다음에 4번은 D는 물권이므로 시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안분배당이라고 했죠.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은 안분배당입니다.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C와 D는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지만 일부만 배당받고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C,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은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하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옳은 것은 했는데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1월 이상 2년 이하 6개월 이하 X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폐업을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사물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하나여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하나여 X네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며 또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자익증명, 계약서 금인대상은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
매수 신청들이 대상물에는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 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할 때 따로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중개인이 할 때 사용하려고 등록한 인장을 매수신청 대리 할 때에도 도장 찍을 때는 다 그 등록된 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이제 메가랜드는 8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해커스 8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